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파고 신하시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는 세계 곳곳에 있는 세계유산을 가지고 핫팩들을 탐방을 했는데요.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잠깐만, 우리나라에도 세계유산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왜 안 하냐 라고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세계유산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죠. 우리나라에 우리가 이제 15곳에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유산이 있다고 하는데요. 15곳만 있는 게 아니라 조선 왕릉만 해도 수십 기가 있고요. 그리고 갯벌도 워낙 여러 곳이 있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훨씬 더 많은 곳에서 세계유산이 있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여행 갈 곳도 많고 즐길 것도 많다는 의미가 되겠죠. 한국은행이 12개의 기념중화를 통해서 우리의 세계유산을 해외에 홍보하기로 했죠. 기념중화를 통해서 우리나라 세계유산 여행을 떠나볼까요? Go go! 자, 첫 번째 주화는요, 강화군에서 발견된 고인돌입니다. 고인돌을 한국은행이 그대로 이렇게 실어줬습니다. 네, 고인돌. 거대한 바위를 이용해서 지어진 선사시대의 거석 기념물인데요. 고인돌이 전 세계에서 발견되고 있긴 하지만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발견된 게 세계 고인돌의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전라북도 고창군, 그리고 전라남도 화순군, 인천광역시 광화군 등등 이 총 3곳에 수백 개 이상의 고인돌이 집중 분포되고 있는데, 이곳들이 형식이나 다양성 그리고 밀집도 면에서는 대부분 세계에서 정말 유래를 찾기 어려울 만큼 아주 가치가 높은 그런 유적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우리나라 세계유산은 뭐냐면 백제 역사 유적지 지구입니다. 백제는요, 한반도 초기에 형성된 나라 중에 하나죠. 기원전 18년에 보통 건국됐다라고 전해지고, 그리고 660년에 멸망하니까 한 700년 정도 존속했던 백제는요, 수도를 2번에 걸쳐서 옮깁니다. 그러니까 총 3개의 수도가 있다는 거죠. 우선은 이 우리나라 수도 서울 근처에 위례성이 있었는데, 고구려 장수왕 시기에 남쪽으로 내려가자라는 남진 정책 때문에 백제의 계로왕이 전사하면서 한강 지역을 내주고 위례성에서 웅진, 그러니까 지금의 공주로 도읍을 옮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도는요, 백제의 두 번째 전성기를 열었다고 평가를 받는 성왕 때거든요. 수로교통이 편리하고 넓은 벌판에 자리 잡은 지금의 부여, 그러니까 사비성으로 도읍을 옮기죠. 이렇게 웅진 도읍 시기의 공주 역사 유적지구, 사비가 도읍이던 시기의 부여 역사지구, 그리고 금강요역에 또 자리를 잡아서 백제의 유적지가 되게 많은 그 익산까지 총 3개 시군의 8곳에 있는 화려한 백제 후기 시대의 고고학 유적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뭐 건축 기술, 불교의 확산, 중국과의 문화 교류 등등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네. 한국의 거대 문화, 거대 역사라고 하면 네. 외국인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데는 경주이거든요. 경주 역사 유적 지구는요, 주로 통일신라 시대의 왕궁 같은 왕조의 유적이라든지 사찰 같은 불교 유적들이 산재해 있는 종합 역사 유적 지구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경주 안에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전에 등재되는 우리의 세계유산들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 경주로 수학여행 가면 한 번씩 꼭 볼 수밖에 없는 곳들이죠. 경주 토암산 중턱에 있는 석굴암 불국사는요, 훨씬 이전 1995년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공식 등재가 됐습니다. 석굴암 불국사는요, 8세기 후반 신라 중기 불교 문화를 대표하는 건축물인데요. 수학여행을 비롯해서 우리가 커플들, 가족들 경주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라고 할 수가 있죠. 한국에서 이 석굴암 말고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불교스러운 뭔가들 또 있잖아요. 2018년에는요,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이라고 등재가 됩니다. 7세기, 8세기, 9세기에 창건된 사찰로 통도사, 부석사, 공정사, 법주사, 마곡사, 서남사, 대흥사 이렇게 7개의 사찰이 등재가 됐죠. 이번에 이제 사각형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사찰이 있고요. 여기에는
수많은 책이 있어요. 여기는 어디이고요?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8반개의 목판이 있는 곳이죠. 바로 해인사 대장경 판전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8만 대장경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장경 판전은요, 이 8만 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건물인데, 목판을 보관하려고 만든 건축물은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게요, 목판의 변형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자연 통풍은 물론이거냐, 온도 그리고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까지 변형 없이 이 목판들이 온전하게 잘 보관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현대식 콘크리트 건물로 새로 짓고 여기에 이제 8만 대장경을 옮기자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이 건물 안에 스키차는 걸 해결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8만 대장경을 이전하는 계획을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삼각형 남한산성입니다. 다양한 군사 방어 기술을 종합한, 어떻게 보면 조선 왕조의 임시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삼전도의 굴욕도 남한산성에서 있었다면서요. 역시 알파고 우리나라 사람 아니랄까봐 바로 이렇게 삼전도 얘기가 나오는데요. 맞습니다. 인조 14년 1636년 청나라 후금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병자호란이 일어나죠. 당시 조선은 친명 배금 정책을 쓰고 있었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청나라 태종이 조선을 침략하고 순식간에 한양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인조는 그 한양을 버리고 이곳 남한산성을 임시 수도로 삼고 버텼는데, 지금은 이제 송파구 삼전동이죠. 삼전도에서 청태종 홍타이지에게 항복하면서 머리를 조아려야 했죠. 이런 슬픈 역사를 간직한 곳이 남한산성이고, 지금은 이제 영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익숙한 곳이기도 할 겁니다. 이 기념 주화에는 수원에 있는 화성, 정조 임금이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묘를 지금의 수원 팔달산 아래로 이제 옮기면서 성을 지었는데, 정조 임금이 아예 수도를 옮기려고 할 정도로 아주 잘 지은 도시라고 해요. 주민을 이전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든 계획도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뭐 연기 신도시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떤 인력이 쓰였는지, 그리고 어떤 재료 등을 쓰였는지 모든 건축 과정을 아주 세부적으로 기록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화성 성역 의궤라는 책인 거죠. 정조 당시에 처음 지어진 그냥 그대로 그냥 완벽하게 봉헌이 가능했기 때문에 세계유산으로 가치가 있다고 인정이 된 겁니다. 우리는 세계유산을 항상 이렇게 서울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데요. 네. 서울 안에도 제법 많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거는 뭐냐면요, 얼마 멀지도 않아요. 바로 저쪽에 있거든요. 한국은행과 굉장히 가깝죠. 네, 정명입니다. 정명. 그렇죠. 이 정면은 뭐예요? 외국인들이 이해가 못해요. 왜냐면 왕릉도 아니고 궁전도 아니고 뭐하러 이런 거 만들었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묘를 이렇게 지었지? 라고 어떻게 보면 좀 헷갈려 할 수도 있지만, 이 묘, 이 죽은 자들을 위한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공간의 배치, 공간 구성, 건축 형식의 독특함이 돋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 한국인들의 전통적인 가치관, 어떤 유교의 조상 숭배를 어떻게 보면 엿볼 수 있는 공간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정면 말고 우리의 그 조선 시대에 있었던 그 뛰어난 건축 기술을 볼 수 있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경복궁 옆에 있는 창덕궁입니다. 창덕궁 같은 경우는 이런 전형적인 격식에서 벗어나서 자연 지형과 어우러질 수 있게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창덕궁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통적인 이 풍수지리 사상, 그리고 조선에서 워낙 많이 발전한 이 유교 이념을 동시에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가치가 아주 남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아까부터 뭐 무슨 성, 산성 네. 아니면 궁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집트라고 해도 아니면 인도라고 해도 핵심적인 세계유산이 무덤이에요. 그렇죠. 무덤들이 많죠. 왜냐면 피라미드 무덤이고 타지마할도 무덤인데, 그렇죠. 우리 한국에서도 무덤들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조선 왕릉들입니다. 조선 왕릉은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5,000년에 걸친 이 한반도의 왕실 무덤 건축의 완성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교
예법에 근거를 해서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공간의 크기 그리고 성물 배치 그리고 어떤 다른 시설물 배치 등등의 특색을 지니고 있고요. 그리고 시대별로 변하는 사상이라든지 정치적 이야기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의 역사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뛰어난 문화유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왕만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국민들도 살았는데 그렇죠. 그 사람들의 문화를 그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영국 여왕까지 너무 빠졌던 신발을 심지어 벗고 갔었던 어디냐면 바로 안동에 있는 하회마을입니다. 등재될 때는 한국의 역사 마을에서 하회와 양동이라고 등재가 됐는데요. 경상북도 안동시 하회마을 그리고 경주시 양동마을 이 두 곳이 어떻게 보면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적인 시종마을이라는 이유로 등재가 됐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배산임수라고 하죠. 산을 뒤에 등지고 그리고 강과 탁 트인 농경지를 바라보는 마을의 입지와 배치가 이 조선시대의 사회 그리고 문화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 조선시대의 양반 문화, 유교 문화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는데 바로 서원입니다. 조선시대의 성리학 교육시설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연구기관이기도 한 이 서원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연유산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어디가 떠올라요? 어디가 떠오르고 모른 척 하지 마시고요. 제주도 맞잖아요. 네, 제주도 하면은 이제 화산섬이라고 유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의 한라산, 성산 일출봉, 그리고 고문 오름용암 동굴계 등등 이렇게 3개 구역으로 자연유산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의 지질학적 특성 그리고 발전 과정 등등 지구의 역사를 잘 보여주는 자연유산이라고 할 수도 있죠. 우리 일반인들이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는 네네. 우리의 자연유산이 따로 있죠. 바로 갯벌들입니다. 저는 갯벌들에 대한 드라마가 있어요. 저는 아침 방송 리포터로 거기 갔었는데 결혼 반지를 두고 왔습니다. 아, 거기에요? 그러니까 낙지를 캘려고 하다가 100만 원짜리 방지였는데 날라갔습니다. 알파고시의 슬픈 스토리가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갯벌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 특히 뭐 서천, 고창, 신안, 보성, 순천 이 4개의 갯벌이 지금 자연유산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요. 멸종위기에 처한 물새 22종을 포함해서 2150종의 동물들, 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터전이라고 합니다. 갯벌은요, 지구의 콩팥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왜냐? 이 갯벌의 퇴적층, 이 모래는요, 거름종이처럼 바다에 흘러 들어가는 오염물질을 정화해주고요. 그리고 이 갯벌 흙 있죠. 흙이 1g당 수억 마리의 식물 플랑크톤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같은 면적의 숲보다 같은 면적의 갯벌이 더 많은 산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한국의 갯벌은 지구 생명 다양성 보존을 위해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서식 중에 하나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어떻게 보면 후세에 고이 물려줘야 할 아주 소중한 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을 조합 위주로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채널을 네. 각종 SNS에서 공유해 주시고 너무 좋죠. 그리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네. 소통합시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에 또 봬요.